오늘 저를 맡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현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일 초계기 갈등을 대학교 안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오늘 드릴 핵심 내용이 한일 초기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 군사적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갈등이 점화되고 심화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이제 언론들 보도라든지 등등을 보게 되면 대개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대개 이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점화시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 나오는구나 하는 문제를 볼 때는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국내 정치만은 보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갈등이 발단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 20일 날 독도 동북방 백말 지점에서 우리 광개토 대항함은 조난당한 북한 의사를 수색하러 나왔고, 여기에 일본의 해상 초계기 P1이 접근해 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서 레이더를 조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먼저 일본 방위성에서 12월 20일 날 바로 이제 항의를 제기합니다. 한국 광개토 대항함에서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관제 레이더로 조사했다라고 항의를 제기하고, 여기서 이제 방위상이 이 문제를 한국 측에 항의하고,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우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가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 군은 바로 그 다음 날 정상적인 작전 활동이었으며 북한의 조난당한 어선을 찾기 위해서 일반 레이더보다 더 정밀한 사격 관제 레이더를 운영했다. 그러나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12월 20일 날 일본에서는 반박 자료를 내었습니다. 한국 측 사격 관제 레이더에서 방사했다. 우리 일본의 초계기에 전파가 접대된 건 사실이다를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는 또 재차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추적 레이더에 부착된 영상 촬영력 광학 카메라를 돌렸다. 근데 단 이 광학 카메라 작동 시에 붙어있던 사격 관제 레이더도 함께 작동되었지만은 그 작동 과정 중에서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이제 쟁점은 표에 있다시피 핵심 쟁점은 사격 관제 레이더의 전파가 방사되었냐 하는 여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쪽에서는 신호음을 지금 한국 측 신호를 보냈다는데 우리 쪽에서는 신호음은 실체가 없는 기계음이라고 반박을 했고, 또 지역이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용례라 얘기했고, 우리 쪽에서는 한일 EEZ 중간 수용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쟁점들이 예년 같았으면 아까 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전혀 이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고 실무진이 바로 만났지만은 상호 입장 차이만, 제가 봤던 쟁점,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되고 결렬되자마자 일본 측에서는 유튜브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국으로 제작해서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그것도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국어로 제작해서 동영상을 공표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1월 1일 날 바로 1월 1일 날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절한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1월 20일 날로 가게 되면은 일본 방위성에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더 이상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발표합니다. 점점 이제 이 갈등 문제가 이제 군사적 차원의 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기미는 없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보게 되면 거기다가 이 12월 20일에 그 일본의 그 초계기의 그 접근에 이어서 1월 달에 들어오면서 1월 18일, 22일, 23일 연이어 초계기가 접근해 오고 특히 23일에 그 초계기 그 저공 위협 비행은 이제 상당히 고도가 60m다. 그야말로 이건 위협 비행이다 하는 얘기가 한일 양측 간에 또 이제 그 뭡니까 상호 그 비난전이 전개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한국 함정기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발표했고 일본 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뭐 기존처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한 운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일본 그 우리 국방장관이죠 방위상이 바로 이 해상 그 초계기가 있는 아츠키 기지를 방문하고 또 격려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국방장관은 우리도 이제 기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국방장관 역시 또 이 교전 불사를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강력하게 지금 시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 한국에서 그 교전 불사까지 상황이 악화되니까 일본 측에서는 한국과 냉각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당분간 한국과는 군사 교류를 좀 중단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군사 교류가 서로가 실수하고 냉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개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일 초계기 갈등과 우리가 하나의 정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2월 달로 예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1함대 사령관의 일본 방문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또 일본 측에서는 금년 4월 하순 다국적 훈련에 참가가 예정되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의 한국 파견 취소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받은 이제 그 오늘 여러분들이 두 분이 발표하시기 때문에 일본 이제 정치적 관점입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이 왜 이렇게 그 뭡니까 제대로 예년과 달리 수습되지 않고 갈등이 정폭되면서 심화되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 먼저 그 직접적으로는 역시 그동안의 악화된 한일 관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반감이 더해지면서 직접적으로는 정폭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2005년도부터 한일 관계가 좀 냉각기에 이제 빠져들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조금 좋아진 듯 했죠. 좋아진 듯 하다가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거기서 일본의 왕을 비판하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 좀 이제 와서도 크게 뭐 개선되지 않고 어느 정도 뭐는 개선되고 위안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뜻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위안부 하회 치유 재단 해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되고 대법원에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65년도에 해결된 문제였는데 국제법으로 해결된 문제인데 한국에서 이런 판결을 나오니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 국제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불신이 조금 이제 예년과 다르게 깊이 깔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작년 10월달에 그 일본 그 군함이 제주도 국제 관함식에 오기로 되어 있었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그 못 오고 그 뭡니까 우길기가 이제 문제돼 가지고 그거를 개항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일본 해상 그 자이함이 한국의 불참을 통과하면서 일본 자위대 그 해상 자위대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직접적인 외교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본이 더 이상 한일 관계에서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과거를 보게 되면 특히 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일본이 한일 관계에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뭐 얘기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은 좀 위축됩니다.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단호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일본도 세대 교체되면서 그런 그 이제 과거에 대한 일본의 그 뭡니까 죄책감 이런 것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일교에서 우리가 강경한 자세가 나갔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상황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미일 동맹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은 더욱더 확대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의 전략 협력을 보시게 되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원래 그 일본이 그 내놓은 정책안이었습니다. 일본이 낸 정책안을 2017년도 11월 달에 미일 정상이 그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미일 정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재균형 정책을 아시아 정책 취했는데 마땅한 정책이 끝까지 없었습니다. 없는데 들어보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 괜찮다 해서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일이 지금 주축에서 전개하는 전략이 되었고 기본은 출발점은 어디냐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이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도 그 이전부터 또 그 중국의 그 견제 차원에서 미국, 일본, 호주가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인도가 또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확산되면서 일본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점점 중요한 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과연 어떠냐는요. 한국은 어떠냐?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도 보내 상태에 있죠. 아직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은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들에서 일본이 세대 교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제 그 전후 세대들이죠. 전후 세대 정치인들이 더 이상 한일 관계에서 우리는 뭡니까 제자세가 아니고 주도권을 우리가 이제 장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년에 일본 국내적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금년에 4월 통일 지방 선거가 있고 7월에 참여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도 이 한일 관계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강경하게 보이고 밀리지 않고 기싸움이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일본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한일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1월 25일부터 시작 27일 조사했던 일본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의 지지율이 53%로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6% 상승했습니다. 했고 일본의 그 여론조사의 응답자 62%도 한국에 더 강력하게 한일 초기 갈등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답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한일 초기 이제 갈등 문제하고 우리가 무슨 정치 회계적 후유증을 우리가 지금 봐야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볼 때 이 정치적 후유증을 저는 보면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공세적 자세로 전환되고 주도권 확보를 지금 하게 되었고 또 금년 4월 통일지방선거 7회 참여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이런 국내 정치적 배경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이 후유증으로서 지금 이 배경에 나타난 후유증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후유증을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일본의 안보 협력 대상에서 한국이 2위였습니다. 작년까지 기존에는 한국이 일본의 안보 그 차원에서 미국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밀려났죠. 그리고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1월 달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과 한일 관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일본 외교에서 한국 위상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기 갈등에서 한일 군사 채널은 거의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 문제는 양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나가자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단 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적대시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포를 사격하든 총을 사격하든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0점이 잡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사격도 보통 이제 이렇게 정찰하는 레이더는 이제 빙빙 돌아가니까 빔이 계속 쏘지 않는데 이게 사격 통제 레이더는 달라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격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민감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근접 비행은 말을 하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우방 간에 근접 비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총 갖고 내 옆에 누워 있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가 진짜 2차 세계대전처럼 완전 전쟁 지역이라면 거기 막 적기도 올 수 있고 우방기도 올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적기하고 우방기를 식별하기 전에 우리가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우방기가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크게 위에는 안 됩니다. 다만 사격 레이더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대시에서 바로 쏘면 격추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경중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걸 좀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부분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군사적으로 서로 진짜냐 아니냐 실무자들끼리 해서 그래 야 우리 실수하다가 그래 냈다라든지 또는 우리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봤다라든지 그걸 다 앞으로 하지 마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제3의 조직에 의해서 군 말고 감사원을 동원하던 제3의 조직에 정밀하게 우리부터 먼저 확실히 조사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 애가 자기가 먼저 맞았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고 상대 이웃집에 가서 우리 애가 맞았다는데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우리 애가 분명히 먼저 안 때리고 먼저 맞았다 하는 걸 안 다음에 항의를 해야지. 지금은 애들 말만 믿다 보니까 애들 싸움이 좀 어른 싸움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보내서 하고 만약 그 사람들 우리가 진짜로 방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일본에 보내서 우리는 안 했는데 너 좀 자료 좀 주라 이 전문가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 확실히 진실을 규명해서 서로 이제 넘어가면 간단한 일인데 이게 외교적으로 될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 우리 정부는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뭐냐 하면 적은 줄이고 우리 우방은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늘리고 적은 줄여야죠. 지금 북한에 핵하고 대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에 대해서는 전혀 꼼짝도 못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 도와줄 친구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안보 협력은 뭐가 필요하냐는 부분에 제가 조금 3가지 요소를 했는데 왜 필요하냐? 일본하고 저는 아마 제가 최근에 유일하게 옛날에는 그런 일본과의 안보 협력 또는 군사 협력 필요성을 좀 쓴 학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거의 못 쓰더라고요. 제가 최근까지 일본하고는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주변에서 얘기하면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친일이라면 친일이다. 일본하고 친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만 미국이 북한한테 너 ICBM 없애라. 그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할게. 그죠? 왜냐하면 미국만 공격 안 나가면 좋으니까. 그죠? 우리 6.25 전에도 미국이 떠났잖아요. 닉슨 때도 카터 때도 아버지 부시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떠났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데 어딘가?
중국에 의존하겠습니까? 중국은 천안함, 연평도 단 한마디도 우리 옹호 안 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러시아에 의존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한테 그냥 뭐 굴복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우리로 인해서 안보의 이익을 보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던 그 경제 차관까지 받았어요. 그걸로 뭐냐면 우리가 냉전 시대 때 일본 너의 안전을 지켜준 거 아니냐.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통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중국도 공통 위협인데 우리 현재 국민들의 시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분명히 공통 위협이다. 두 번째, 상호 보안 관계가 있느냐? 둘이 안보 협력을 했을 때 많지 않습니까? 일본 해공군력 무지무지 좋습니다. 일본 레이더 무지무지 좋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거는요, 공중에 올라가니까 3차원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 군데서 이 관찰을 해야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안보 협력은 굉장히 크다. 제가 지금 뭐 우리 그 군에서 SM-3라고 이제 해군 그 말입니다. 그 미사일 요격하면서 그 제가 이거는 아니다. 사실은 해군의 그 SM-3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미사일은 나한테 오는 거를 쏠 수 있지 멀리 가는 건 못 쏘는. 미사일보다 날아가는 미사일보다 더 빠른 미사일이 없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이 미사일은 공격하는 미사일은 마 20까지 가요. 요격하는 미사일은 사드가 마 8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걸 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그럼 SM-3가 우리가 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일본이 6척 내 8척 갖고 있어요. 급하면 우리한테 오면 됩니다. 하면 협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안보 이익은 크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국민들의 감정이 돼요.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도 실제 조사 나온 걸 보면 그래 나쁘지 않아.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감으로 해서 많이 됐는데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막 붕괴했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는 일본 여행 가고 온천 가고 일본 사람들 잘 깨끗하다 그러고 다 잘 지내요. 그래서 저는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위협이 이렇게 되는데 어디 갈 거냐. 그다음에 우리 한미 동맹은 그런 대로 잘 됐냐. 그러면 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불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한미 간에 국방부 차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접촉 안 합니다. 코리아 패싱 그죠? 노상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베트남에서 북한하고 무슨 얘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 같죠? 모릅니다.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부터 이렇게 엉망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뭡니까? 우리 미국 지키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미국 안전을 위해서 뭐 한국이 뭐가 필요하냐? 끝나는 겁니다. 그죠? 북한이 너 LA에 핵 한 방을 맞을래? 아니면 한국에서 나갈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보복한다? 그래 해. 우리는 어차피 베린 몸이야.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보다 LA에 핵무기 한 발이 떨어지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안보 협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냥 뭐 선택으로 안보 협력을 하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자, 미국이 떠나고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야, 내가 예를 들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중동에 가서 돈 버리고 집을 몇 달을 비울 때, 진짜 우리 집을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누구냐? 그죠? 그런 관계를 해놔야죠. 뭐, 소주 마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은 친구는 많습니다. 그죠? 급할 때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60년대는 뭐 박태준,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요. 한일 의원연맹. 정치적으로도 진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 다 눈치 보면서 안 하더라고요. 사실 국회의장도 이 국민적인 어떤 이 표, 반일 감정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해서 평지풍발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자꾸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역사 문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너무 이 반일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민족과 나라든 간에 역사를 통해서 침략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별로 이제 뭐 정복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지만은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정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진짜 강하고 더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반쪽 쪼갈라져서 이렇게 막 싸우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그 길입니까? 이제는 역사는 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에 관해서 진짜 협조해야 됩니다. 북핵에 관해서. 다른 건 다 싸우더라도 우리 북핵만은 우리가 협력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수집한 기술 정보, 우리가 수집한 인적 정보, 이걸 교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부터 먼저 모든 것을 미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북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네가 북한에서 어떻게 할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한테는 한미가 똘똘 뭉쳐서 미국하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한국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하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하고 얘기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는 너는 자격이 없어. 핵 문제를 얘기할 상대가 아니야. 핵 문제는 너 형님인 미국하고 갈 거야. 너는 철도나 좀 연결하고 필요한 거 내 좀 갖다 줘. 결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그렇게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표성 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한반도에서 지금 이제 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이 미국하고 노상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한번 미국하고 북한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전선언 그럼 큰일 나는데 얘기하지만 베트남에서 종전선언 한다. 그거 우리가 결정합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다 진짜로 말이지 주한미군 감축이 저는 사실 명시가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될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일 협력에서 가장 이제 그 우려하시는 게 이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합방 역사의 반복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일본을 경원시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단절하면 그런 역사가 반복이 안 되느냐? 오히려 일본하고 친구가 돼야 그게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돼야죠. 그리고 특히 미국하고 한미일이 뭉치면 미국한테 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견제해라.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오히려 빌미를 줍니다. 일본 군사 대국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우려하시지만 일본 군사 대국화를 계속 이제 그 부추기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남북한입니다. 북한, 남한 계속 제공합니다. 그래놓고 군사 대국화 무섭다고 하는 거죠. 이 시작 전에 잠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집단 지성이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위기 있을 때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전부 다 떠들기만 떠들고 결국은 침략당하고 결국은 패배했어요. 왜? 눈앞에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추가로 21페이지 하나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사력을 비교를 할 때는 핵무기를 제거해요. 북한 핵무기가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그 핵무기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도 희한하게 군사력 비교를 할 때는 핵무기를 제외해버려요. 그렇죠? 핵무기 아니냐. 무기.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하나 있습니다. 참 출처가 있습니다만 논문을 써서 핵을 넣었을 때, 그래서 핵을 넣으면 우리가 열세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넣었을 때도 열세하더라.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군사력이 조금 이제 괜찮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많으니까. 하지만 국방비는
장기전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단기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국방비가 얼마라는 게 단기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방비가 전환돼서 나온 무기가 바로 작용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전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이 국방비가 없어지면 한 1대2 정도 되더라, 북한하고. 그리고 여기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다른 그 전투력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멋대로 공격할 수 있는데 왜 급하면 핵무기 쏘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북한이 급하면 핵무기 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반격을 못합니다. 우리 분산시켜야 됩니다. 핵무기를 진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논의장을 나가시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세미나가 일어나고 많이 비분관계하고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핵심은 분열에 있습니다. 분열.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진짜 꼭 그 결론 삼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소를 떠난 이후로 우리 우파 누가 어떻게 잘못하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 정렬, 그 시간이 있으면 좌파 사람들 욕하세요. 우리 식구 중에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식구가 더 잘못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온통 우리 식구 욕하다 보면 오히려 이웃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웃은 이웃이지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뭐 카톡에 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어디냐? 이 우리끼리 욕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간 이후에 꼭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비록 미흡하지만 힘을 모아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바른사회 시민회에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앞에도 몇 번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 전공은 이제 우리 외교, 통일 문제, 북한 문제가 제 전공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뭐 제 전공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일본을 전공하는 사람이 무슨 숫자가 좀 적습니다. 뭐 적은 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본과의 문제가 나오면 벌써 이게 감정적 이슈가 돼가지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뭐 이슈되는 부분, 특히 대외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걸 느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일본이 제 전공도 아닌데 제가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책 글도 좀 쓰고 뭐 이번 또 좀 그렇게 됐다라는 점에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또 하나 지금 이제 문제가 앞서 우리 배정호 처장님하고 박기락 교수님이 아주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하셨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펴하고 다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번에 이 갈등이 벌어진 그 초객의 갈등을 보게 되면은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과거에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사실 뭐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지금 군사적, 정치적 갈등까지 가게 되고 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 가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또 아베 수상까지 거기에 돼가지고 지금 논평이 나와가지고 더 지금 뭐 갈수록 기름에 불을 붓고 있습니다. 제가 그 12월 8일날 국회 가가지고 발표 강연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28 독립선언 100주년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문희상 의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대신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뭐 이제 지금 미국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여야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미국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일본 비판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가서 국회의장이 일본 까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확대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제가 우선 봤을 때 일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또 지금 우리가 공격력 레이더 뭐 그 이제 시험용이죠. 그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몰라요 사실. 자기가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먼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정도다 그러면은 뭔가 초계기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적기로 판단해가지고 한국 해군이 취할 수 있을 어떤 행동을 했다. 그게 레이더 조준 그거죠. 그런 현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그 부분에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처음 발표 때. 나중에 그걸 다른 거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사실 여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 편을 든다, 우리 해군 편을 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초계기 갈등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사실 이거는 하나의 뭐 꼬투물이죠. 사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난 그 12월 달에 아까 앞에서 발표한 것처럼 처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그 강제징용과 관련되어진 그 배상이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이거 사실 이게 결국 한일 배상하고 한일 협정하고는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은 뭡니까? 이게 국제 소송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 입장이 틀리니까 국제 소송 가가지고 한번 하자.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는 가게 되면 절대 불리한 입장이고 또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일 위안부 합의죠. 그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냥 무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정부가 파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2016년도, 15년도가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그 위안부 합의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왜냐? 그 앞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위안부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내용이 박근혜 정부 때 타입이 됐어요.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적폐 하나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했어요. 이게 유리한무야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25분인가 남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러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책임 소재를 못 묻고 그냥 끝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 정부가 제가 일본이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축적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도 좀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다 보면 앞에 오른쪽에 그 위안부 아주 소녀상이 있죠. 그 연장선에서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초계기 갈등도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사실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더 강하고 지금 그 뭐 소녀상을 둘러싸고 우리 국내에 형성되어진 그런 여론 뭐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방향에서의 대응이 이번 초계기 갈등에도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군사적 부분인데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이 그냥 중재해가지고 사태가 확대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끝나요. 근데 미국이 이번엔 냉정했습니다. 지켜보고 그냥 간섭하지 않았어요. 또 워낙에 그냥 양쪽이 그냥 치고받고 하니까 미국이 괜히 못된 얘기했다가 오해 살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초기에는 개입 안 했는데 일본이 먼저 미국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국 측 해군이 먼저 했다 해가지고 일본이 먼저 하고 일본의 누굽니까? 대표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온 바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방위상이 맞죠. 이거는 한국 측 주장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일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러다가 미국이 좀 지나가지고 양쪽이 잘 해가지고 좀 진정해서 해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국방부가 지난 20 며칠인가 그때서야 뭐 미국에 지금 그 우리 미 대사한테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까지 미국하고는 전혀 논의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추후 과정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그래도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전혀 뭐 미국에 대해서도 뭐 어떤 설명도 안 하고 완전히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또 우리 박기락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무소장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제 뭐 사실 한일 군사 협력은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하고 지금 한미 동맹이 와야 될 상황인데 뭐 한일 간의 군사 협력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미국 붙잡고 미일 동맹으로 가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국 뭐 프랑스, 호주, 프랑스는 아니고 호주, 캐나다 뭐 이런 서방 국가들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일본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서구 국가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금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게 지금 뭐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일본 특히 미국, 일본과는 뭐 점차 없애 나가고 말입니다.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지금 완전 외톨박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쉽게 해서 지금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안보를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에다가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 일본과의 그거는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더 나가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그 근방으로 들어가는 수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적 스탠스와 직접 관련된 것이고 가까이는 27일 이실 미국 정상회담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봐가지고 조짐이 별 좋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뭐 종전선이나 아니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디딤돌이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 우리 안보는 뭐 한미동맹도 제가 봐가지고 상당히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과의 협력은 더하가 아마 더구나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과의 이슈를 가지고 또 확대 제세 상승하면서 국내 정치 기반을 강화시키고 나아가서 남북 간에 이걸 더 강화시키는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에 글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 군사협력은 더 이상 뭐 여기서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우리 운명과로 직접 관련되어 있죠. 한미동맹이 축인데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백업해 주는 게 바로 한일 군사협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미일이 일종의 삼각동맹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게 또 제대로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축인 한미동맹이 지금 제가 봐가지고 와해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한일 군사협력 혹은 미국이 지금 종용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이거는 지금 갈수록 힘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운명, 특히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거의 뭐 김정은의 선택에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최근 한 2달 사이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어떤 큰 사건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제가 봐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그 레임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탈출구가 결국은 27일 있을 미국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또 지금 김정은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입지를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결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한 2달 동안 국내 정치 이슈는 싹 묻혀버리고 미국 정상회담 이후 막 그 이슈, 평화 이슈, 뭐 남북 관계 막 이런 것들이 막 아주 광풍처럼 몰아붙여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싹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초계기 갈등은 아주 정말 눈꽃만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더 감정적으로 악화시켜 나가면서 이게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한미 동맹 또 지금 우리 큰 어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외교적 방향에 있어가지고 절대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대응을 행동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정경도 국방장관이 지난 그 25일인가 1일달 뭐 이거 옷 입고 말입니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일본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다시 나타나면 바로 공격하라는 듯한 그런 강한 걸 내렸어요. 세상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해도 말입니다.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중국이 뻑하면 말입니다. 우리 항공 구역 한번 찍소리 못하고 하다가 같은 그래도 우방 국가인 일본이 좀 뭐 제가 봐가지고 일본이 큰 잘못이 없다고 봐요. 저는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게 돼 이번 사태. 그랬는데 하게 되면 여차하면은 공격하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지시를 내렸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거꾸로 가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를 우리가 파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뭐 이상으로 제가 전달할 얘기는 다 전달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정치에서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5.18 특별 그 재조사예요. 그게 그 법안을 보니까 북한 개입을 포함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법안이 그러면 그 법안에 맞게끔 활동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뭐 북한군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걸 국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언론이 총동원돼가지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무슨 그 야당 한 3명 중에 2명은 노하고 말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약속한 법안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그저 뭐 5.18 재조사를 하고 뭐 하겠다고 해요? 아예 그냥 지금이라도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근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하도 언론이 뭐 형편없는 벌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언론이 아주 융단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18에 대해서 다른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죽일 놈들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잘라야 되고 말이지. 저도 막 이런 얘기하면 그럴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친일파로 하거나 아니면 저거는 아주 반민주적인 막 그런 거로 몰고 갈 소지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제가 봐가지고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더구나 27일 이후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제가 봐가지고 27일 이후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빠른 속도로 침몰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런 잘못되어진 언론의 자기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이 현실을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처하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각성시킬 수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좀 해주시고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발표에서 좀 취합이 됐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이 대법원에서 그 지난해 12월에 내린 그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재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데 아마 그 기각을 했어야 마땅한 걸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위안부 문제하고는 달리 위안부 자체는 그 일본에서 존재 자체를 이렇게 부정해 왔고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인정을 하고도 그게 일본군이 개입한 게 아니다. 이제 뭐 민간 상인들이 뭐 해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뺌을 해왔지만 이 징용 문제는 사실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졌다라고 일본은 보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못하고 좀 싼 값에 합의를 해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강제 동원 그 진상규명위원회하고 또 다른 위원회 2개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벌였고 결국은 그 2개가 이제 만료되면서 활동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그 보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미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대법원에서 새삼스럽게 그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실 일이 굉장히 꼬인 거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좀 미적미적 늦추는데 그게 바로 양승태 사법부의 그 사법 거래라는 걸로 해서 적폐로 지금 재판 대상이 기소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그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 그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걸 뭐 제가 3번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초계기 갈등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인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불간섭도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데 미국이 그 일본과 관련된 갈등에서 사실 개입을 안 한 게 몇 차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생각구 열도 뭐 따오이따 그 분쟁 때 사실 미국이 일본은 그때 기대를 했죠. 미국이 좀 개입해 주기를 바랬는데 미국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왜?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일본한테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이 후데마 그 오키나와 후데마 그 일본 미군 기지 이전 문제 가지고 사실은 저 오키나와 지사가 반대하는 공약으로 이제 저 당선이 되고 실제로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질질 끌었거든. 결국은 일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공사 재개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데 미국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만 일본 애들이 신호를 받고 가가지고 이제 싹싹 빈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관계가 복원됐는데 우리도 이런 걸 보면은 신호로 알고 가서 싹싹 좀 빌어야 되는데 뭐 가가지고 저 엉뚱한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에 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동맹이라는 거는 사실 서로 주고받을 게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뭐 조금이면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일 동맹 맺을 때 1902년에 뭐 일본이 뭐 힘이 그렇게 세서 맺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남진을 막는데 일본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맺은 거죠. 근데 우리 한미일 동맹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친중 노선으로 가고 북한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굳이 뭐 믿고 기댈 때가 아닌 거죠. 제1선에서 좀 뭐 총알바지가 돼준다든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무슨 동맹이 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좀 지금 같이 가서 정말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파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고 해서 분열이 좀 약간 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도 사실 같이 우파 운동을 하면서도 난 저 친구 때문에 같이 안 나간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박기락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우파가 큰 틀에 의해서 나가야지 좌파 애들은 명령하면은 돈도 지원되고 목숨 걸고 나가는데 우파는 사실 생각만 했지 단결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잘못을 떠나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가 한 나라당을 밀어야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남 교수님께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제 비약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일 이런 그 갈등이 의도적으로 자꾸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서 마치 옛날에 그 국공합작처럼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어떤 선언적인 어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서 어떤 정치적 선언 의미로 뭐가 발표된다면 쓰나미처럼 막 모든 걸 휩쓸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갈등이 의도적으로 지금 거기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교수님들아 전문가들이 미리 그런 걸 노출시켜서 그런 허튼 그런 쓸데없는 그 상상이나 가정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이렇게 막 공론화시키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주 그 지금 또 좋은 또 시적절한 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것이 올해가 3.1절 100주년입니다. 지금 3.1절을 이제 남북한이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그래서 이제 일본 뭐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과거 100년의 일이지만 결국은 현재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남북이 공조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우려했던 부분이 저는 뭐 현실화되어진다고 봅니다. 100%.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대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게 민족 공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뭐 남북 협력이라고 얘기하죠. 민족 공조는 북한과의 그걸 최우선으로 놓고 한미 동맹 또 그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야 뭐 이거는 민족 공조에 도움이 되면은 플러스 쓰는 거고 아니면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일본과의 갈등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정부의 어떤 입지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일본 소재는 쓰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소재다. 지금 뭐 거의 제가 봐가지고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운명은 북한에 지금 거의 달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뭔가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뭘 하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건 아마 현실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장 3.1절 계기를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동시에 제가 아마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 사회에 아마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가지고 올해 상당히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정사로 비치하려고. 지금 임시정부를 띄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임시정부는 과도기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띄워주고 그걸 뭐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잠깐 과도기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남한 사이에 정사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알리면서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는데, 방금 그거는 단 우려가 아니라 거의 저는 100% 올해 3월 1일 이후부터는 아주 전격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사에서 정부 여세가 지금 엄청나게 잡혀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 볼 때 우리 한국에서 이 반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72년도에 김일성이 당시 그 대남 공작을 양성했던 김일성 정치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정치대학의 70인조 졸업식에서 각근 전술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넷에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각근 전술이 뭔가 하면은 남조선은 두 개의 끈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거든요. 한쪽은 이 한미동맹이고 한쪽은 이제 일본과의 우관계다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미동맹은 상당히 그 냉전 때 굳건하니까 이는 상당히 그 이해하시기 힘드니까 고리가 약한 일본부터 먼저다. 다행히 또 한국은 우리 민족주의 그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비판해도 그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의도적으로 대남 전략 차원에서 반일을 지금 추구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친일파로 치면은 바로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매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남 전략 속에 각근 전술 그리고 반일 전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주시고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일본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이제 빠졌는데, 제가 참 문희상 그 국회의장을 제가 미국에서 발언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정치를 그래 오래 하셨는데 일본도 자주 오셨어요. 오는데 그 좀 몰라서 했는 건지 알고 했는 건지, 그런데 해명 보니까 모르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답답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일본에 매년 갑니다. 매년 일본 정부 그 싱크탱크들 기관하고 회의 또 초청되고 가고 가는데, 저도 일본 가면 일본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 하는데 일본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비판도 결국 우리가 왜 비판을 왜 하느냐, 일본에게 비판을 해서 그 점은 우리 국익만큼 일본 마음을 돌리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 비판 시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그 왕을 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 제가 이제 여담을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독도를 갔을 때가 일본 민주당의 그 노다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다 총리가 휴가 중이었어요. 그 독도 갖는 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독도는 어차피 일본도 일본 국내적으로 뭐 이용하면 우리가 또 모른 척하면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일본 욕하면 적어도 어디까 하면 되는 거, 또 우리도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는데, 이 노다 총리가 휴가를 초소하고 동경으로 급거 지금 돌아가지고 한국에다가 세게 받아친 게 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일본 왕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보게 되면은 문희상 그 국회의장께서 이제 일본 비판은 저는 좋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유야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일본 그 왕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외교 전략의 기본이다 말입니다.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아키도 천학이 올 5월에 이제 그 양일을 합니다. 양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면 제가 그 문희상 총리의 있는 그 일본 정책 자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일본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냐. 먼저 아키도 천황이 금년 5월에 퇴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재임기간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친한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일 월드컵 우리 공동 취재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우리 목에는 한국이다 했거든요. 백제기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7대인가 8대 내려오면 자기 목에는 자기들 할머니가 백제다 얘기했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일본에서도 그 평화주의 입장이었고 일본 헌법 개정도 정신적으로 뭡니까 우익들한테 제동 걸고 이런 사람 때문에 여기는 상당 부분 친환적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죄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주고 그 끝에 가서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비판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건데 이 해필이면 표현을 전범의 아들 일본 왕 이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 표현 보면 안 돼. 전범의 아들 일본.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아베든 누구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본 왕을 건드리면 왜? 아베가 국내에서 못 견딥니다. 자기 정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때문에 바로 일본에서 말 조심해라. 뭐 바로 일본 한국 국회의장인데 일본 뭐 고노도 그 아버지는 고노 요예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에 친합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인데 바로 고노가 그 국회의장한테 말 조심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아베가 깜짝 놀랐다. 유감이다. 또 한국 사죄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 외교부는 뭐 그 정도 뭐 묵살시키는데 저는 과연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을 비판하더라도 일본을 설득력있게 비판하려면 일본 왕을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미 정치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 문제는 과연 지금 한일 관계에 지금 악화된 문제는 저는 좀 오래 간다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쪽에서도 보니까 별 의지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 감정 싸움을 극단적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 보니까 좀 한일 관계 좀 앞으로 좀 다소 가지 않겠냐 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나는 것이 1972년도 김일성의 가건 주술이 나오면서 아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정권은 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동맹 이 세 가지 아까 그 배 선생님이 그 가건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그 외교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파기하고 멀리하는 그런 기본 정책하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째가 그 대일 관계에서 위안부 그 합의라든가 그다음 징용 문제 그 법적인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또 외교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 정부에서 할 만큼 했는 걸 마무리 지을 단계를 갖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고 그다음 초계기 문제 같은 것도 이 복구하려는 이걸 회복시키려는 그런 그 노력 같은 걸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미 관계에는 점점 더 악화되고 최근에 끝난 방위비 협상 같은 것도 간신히 어떻게 그 형식만 치러갖고 1년을 또 유예받은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 정권 자체가 아예 한일 이 동맹 관계를 기피하거나 파기시키는 그런 기본 정책하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 선생님 계시니까 일본에서의 만약 미국 핵 협상이 미국을 향한 ICBM 정도를 동결시키고 제한시키는데 끝나고 기존에 개발된 핵에 대해서는 어떤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제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흘러갈 경우 일본에서의 자체 방위를 위한 핵 개발 노력 같은 거나 그런 논의가 일본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일본은 이런 문제를 공론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일본의 교육 중에 하나가 핵에 대해서 굉장히 핵은 이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비참하다는 얘기를 계속 전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 유학을 했는데 구청에를 가보게 되면은
그 초등학생들 그림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주제했을 때 그 핵무기에 대한 비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일본의 책이 이제 그 일본의 국가 전략과 이제 안보 전략을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 쓰고 한국에서 2006년도 책을 냈습니다. 이제 학술상도 받고 했는데, 그거 쓸 때 지금 제가 동경대에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 동경대에 일본의 안보 관련된 군사 안보 관련된 강좌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군사 문제에서는 굉장히 터부시했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보 국제정치 안보 강좌는 많이 있는데 일본 그 안보 정책 강좌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자위대 간부학교 교관들하고 이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오야마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그 교육을 별도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굉장히 이제 터부시되어 있는데, 일본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핵에 대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칠 시설도 다 갖추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를 겉으로 대낼 필요도 없고, 그러고 없고, 그러다가 일본은 철저하게 지금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일본의 위상을 올리는 역할을 올리는 그런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 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미국과 철저히 협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인도 태평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거 쓰면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지금 그 위상과 미국에 대해서 지분이 커지고 있나를 느낀 게, 아마 3월 초쯤 되면 이미 11월 달에 온 거 끝나고 지금 제가 교정까지 다 출판 작업이 될 겁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관련된 책이 나오고, 거기 이제 일본의 태평양 제가 쓰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본은 상당히 그 폭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 게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초기기 활동도 제가 잠시 중국에 대항하는 미일 동맹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패권을 놔두고서 중국의 견제 전략입니다. 이미 중국은 1조 달러를 이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 맞서 가지고 일본과 미국이 쓰는 돈이 한 700억 달러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축의 핵심이 누구냐? 미국과 일본에다가 호주와 인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호주와 인도, 아세안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등을 보면은 흔히 요즘 스윙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근데 이거 저거 뭡니까? 이 나라들이 좀 미국의 입장에 서 있지만은 확고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인도도 그렇고 지금 호주도 그렇고 중국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상당 부분 중국하고 관계가 있고, 인도까지 국경 그 분쟁을 벌이고 심각하게 안보를 중국과 대립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안보는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 눈치 보면서 또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개념, 스윙 스테이트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그나마 확고하게 지금 미국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건 일본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일본이 그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아세안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대1로 압세가 들어오지만은 돈은 주지만 받으면 이 부채가 되고, 나중에 중국의 코앞기 가지고 전략적 거치를 뺏기는 상황이 있다면 경계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자꾸 민주화를 얘기하니까 민주화가 안 된 동남아의 독재성 있는 국가들은 자기들도 정권이 또 좀 위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인도 태평양 전략 ODA 정부 개발 혼자 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말입니다. 이런 측면이 결국 뭔가 하면 미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는 그 전략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미일 동맹 관계를 보면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철저하게 그 미국과 협력해서 움직일 수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핵에 대해서 핵 개발보다도 이제 일본은 이제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한 50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만,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북한의 핵이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전선 근처에서 서울에 그 미사일 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무조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간에 적지역에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비행기로 해도 되고 미사일 비행기는 약하니까. 그런데 일본을 도달하려고 그러면 미사일로만 가야 됩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내가 계산해도 강원도 맨 밑에서 쐈을 때 가장 가까운 데가 600km 정도가 돼요. 일본 땅에. 사실 이제 동경 같으면 한 이제 뭐 1,300한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지금 배가 일본 그 배가 있거든. 배에 SM3라고 해서 그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배에 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이제 그런 똑같은 거를 사드하고 유사한 그거를 배에 설치한 SM3를 또 땅에 이제 그 하는 걸 또 이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사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을 한 번 딱 해서 안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그걸로 두 번 합니다.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군부대 지키는 다 배치되어 있고 사실은 도시는 지금 우리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거를 주요 도시마다 다 배치해 놨습니다. 자기들 면허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 2번 요격합니다. 2번 요격. 그리고 한 1, 2년만 지나면 3번 요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을 쏘면 바로 당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만 뭐 성주 근처는 한 번 그래도 이제 그 지금 사드 때문에 보호받지만 나머지는 방법이 없고요. 근데 일본은 상당히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이 이 북한 핵 위협에 느끼는 심각성은 우리보다 훨씬 약하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뭐 일본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한국이 그 뭐 자기의 그 어떤 방파제를 하는 거지만 그래 미군데 포기해 버리겠다. 그럼 일본 뭐 이제 통일된 한국으로도 막으면 되지 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대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태평양 전쟁 그 희생자의 유족으로서의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북하고 안보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또 미국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리고 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그 전공은 역사입니다. 어병사고 독립운동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말씀드릴 게 없고 국내 내용적인 이야기 한마디 좀 묻고 싶은 게 있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내 내용적인 뭐냐 하면은 지난달 20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을 때 그때 그 누굽니까? 김서구 그 전 통일부 차관이 그 주최 그 공동대표로 있었죠. 그날 오후에 그 세미나를 가졌었잖아요. 거길 제가 참석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그 창조 영사에 박관용 전 여장이 나와가지고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둘이가 만나가지고 밀담을 했는데 우리가 화면으로도 보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 했는 것이 지금까지 그 캐시마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를 네 분이 그걸 캐봤는가 고민을 해봤던가 이런 것이 좀 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서 제가 질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자기 직계 가족이 조선 총독부 때 참의정을 했는데 지금 말하면 아마 정이사관 정도는 될 겁니다. 친일파가 어찌 국회에서 대표가 돼서 친일 국회를 운영합니까? 민주당의 친일파들이 전부 집단적입니까? 여기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이걸 제가 작년 6월 달에 정부를 입수를 하고 7월 달에 국회에다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에다가 전화를 해서 대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안 보이니까. 제 소속과 법인체 소속과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녹음을 하라 그랬습니다. 녹음을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친일파가 앉아 대표라고 앉아 있으면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물론 애국 정신까지 하는 건 좋은데 어찌 돼가지고 친일파가 거기서 국회를 운영한다 하면 그 말이 되느냐? 듣자하니 이거 참 내가 어병사를 연구해봤지만 듣자하니 좀 괘씸하다. 이건 좀 고칠 수 없느냐? 또 그 당시에 김성태가 그 야당의 그 대표를 했을 때인데 거기도 전화를 해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이걸 언급을 안 하느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홍영표를 만났습니다. 바깥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만났어요.
질문을 하기를 홍 대표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그 할 소리고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대답이 뭔 줄 압니까? 국회에서도 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수 더 떴디다. 사과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네 분 중에서 그 사과를 들었으면 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가 어떠니, 뭐 일본이 어떠니, 한국이 뭐 북한이 어떠니 100번 이야기해봐야 그거 집어내지 아니하고는 국회가 운영이 되기 좀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로 바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강북회 갔습니다. 강북회가 국회의사들 정문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때 손님이 3사람이 와가지고 강북회 회장은 회의한다고 들어앉아 있고 김 사무총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전하시오. 이야기 좀 하시오. 이거 아니야. 하니까 듣는 셈이라 그래요. 친일파는 건 듣는 셈이다 이거래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주보고 있으면서 강북회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 그건 날 누군가 압니다. 제가 화서 이양로 선생의 법인체 그 학회로 창립한 내가 본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 빵긋한 빵긋 안 하고 뭐 하는 데가 여기가? 강북에 존재한 이유가 뭐냐? 이런 물었습니다. 박유책 씨 조부가 임정의 그 뭐 대통령인가 좀 했습니다만은 거기 그분이 누굽니까? 화서 이양로 선생 직계 제자입니다. 학통이에요, 학통. 이양로가 그래 갇힌 일이 없어요. 화서 선생이 그래 갇힌 일이 없습니다. 조부가 했는 걸 당신이 와서 맡고가지고 이 밤 뻥긋에 국회 뛰어 들어가야 될까, 이거 이야기도 안 되고 어제 그저께 28 YMCA에서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무총장 강북회 사무총장하고 홍영표가 그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나갑니다.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축사하는데 거기서 홍영표가 2마디가 실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어찌해서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남이가 한반도 이야기해.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남과 북은 우리나라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서 한반도, 조선반도 가지만 우리나라를 가지고 우리 주인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한반도의 안보가 어떠리지 2번이나 언급했는데 어디 가서 그런 걸 배한장이나 물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말을 안 했대다. 이래가지고 대학 국회가 됩니까? 저기 상식도 없는 놈들이. 오늘 이거 우라통이 터져서 한마디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일본에서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꼭 저기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조개기 문제가 그 핵심이 그 한일 갈등 문제로 뻗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그래서 제가 앞에 발표를 자세히 못 들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북한 오선이라고 하는 그 진짜 어선인지 뭐 곤작성인지 아니면 탈북자를 데우고 있었던 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4명 중 1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3명이 거의 아사 직전인 그런 건강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이틀 후에 바로 그 보호하지 않고 그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체, 그러니까 그 3명이 누구였는지 혹시 연구나 그 조사 결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닌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그 일본 질문하신 내용은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한일 간에 규명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데 그거는 쑥 들어가 버리고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건 궁금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을 만나가지고 밀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차제에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까지 평양에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갔는데 여러분 장소를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은 북한에서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장소가 백화원 초대소였어요. 그럼 작년 9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서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노동당사입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 기본적으로 노동당사는 노동당원이 아니면 출입이 못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뭐 직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는. 그런데 왜 하필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작년에 제가 그거 지켜보면서 가장 큰 의구심이었습니다. 뭐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할 거 없고 아마 그 안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하는 부분에 많은 단초가 제가 봐가지고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소위 말해서 대북 특사단 또 노동당사에서 그때부터 노동당사에서 이 중요한 문제들이 다 얘기가 오고 갔어요. 특사단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저 트럼프 만나고 싶다 얘기한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동당사 안에서 우리 대북 특사를 하지만 대북 특사로부터 사실상 보고받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린 거죠 사실상. 나 저 트럼프 만나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27일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일부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중요한 논의가 노동당 당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3.1절 해가지고 다시 7.18 논쟁이 불거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7.18 문제 제기한 사람이 뒤집어 보면 7.18가 더 많았고 7.18하고 우리가 공격받은 사람들이 실제 보게 되면 7.18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3.1운동 앞두고 일주 전에 아마 저 태극기 집회에서 7.18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김일성 정권과 이승만 정권 초기 내각에서 누가 7.18 정권인가 하는 걸 가지고 구체적인 인명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와가지고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 세 분 패널께도 좋은 내용의 발표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사회자로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